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선배님, 문학을 잘 가르치는 대학이 따로 있을까요? 문학? 문학이면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지. 왜요? 다른 학교랑 차이점이 있나요?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는 순수 문학부터 드라마 작가, 라디오 작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까지 커리큘럼이 창작 중심이야. 그리고 책임 교수제를 도입해서 1대1로 학생을 지도하니까 학생들 실력이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아, 그래서 문단에 데뷔한 사람들 중에서 서울 디지털대 문예창작과가 많군요. 그럼 문단에 데뷔하는 사람만 매해 10명이 넘어. 교수진 중에서 문예의 질을 직접 발행하는 사람이 5명이나 된대. 유명 작가들이 동아리 활동까지 같이 하면서 학생들 작품을 지도해 준다니까. 그렇구나. 그럼 입학 후에 내가 소설가가 될지 시인이 될지 드라마 작가가 될지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겠네요. 지금이 입시 기간이죠? 아싸, 결정! 고마워요, 선배.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신입 편입생 모집 중. 정치와 시민이 만났다. 김광진, 안진걸이 함께합니다. 시민의 정치. 김광진, 안진걸의 시민의 정치. 어느덧 12월의 마지막 방송이 됐습니다. 201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오늘은 아주 좀 특별한 장소에 나와 있습니다. 김광진 의원님이 한 번도 드셔보시지 못하셨다는 바로 떡볶이. 아니 떡볶이는 먹어봤죠. 신당동 떡볶이를 먹어봤죠. 예, 저희들은 어렸을 때 여기 도깨비 질곳 이게 저기도 있었어요. DJ도 있었어요 옛날에. 여하튼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막 끼어드니까 소개가 안 됐어. 저희가 지금 떡볶이를 앞에 두고 김광진 의원님, 안철수랜다. 다시 먹을 게 있으니까 막 헛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대표님 지지자들한테 혼나요. 같은 안씨라고 안철수 편 들어줬다고 저번에 얼마나 지금도 저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저 안철수 편 아니에요. 큰일 났어. 아까는 1번, 2번 적으면서 1번은 우리 당명 얘기하고 2번 얘기할 때는 이 부장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의 결과예요. 얼굴 빨개지고 있어요 지금. 너무 고생 많으시죠. 아침에 그러니까. 표창원 봤죠? 저기 의인 만나셨다면서요. 의인? 예, 의인이요? 김광진 의인, 아니 의인이 많지는 않은데 의인 김광진 의원이 있고 네. 표창원 정상이 표창원 선생도 의인인 것 같아. 이번에 출사표 보니까 연말은 연말이네요.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분은 의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지금 인사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말이 꼬여가지고 네. 길어졌어요. 예. 자, 김광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원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이 이제 시민의 정치 마지막 방송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왔는데요. 방송 청취율에 따라 제가 2016년에도 계속 할 수 있을지 아닐지 결정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 방송 잘 들어주세요. 네, 역시 네. 엣지 있는 인사, 굉장히 감칠맛이 났어요.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처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안철수 전 대표님하고 성은 같지만 생각은 아주 다르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왜 또 우리 얼마나 달라요? 많이 달라요. 우리 달라. 저는 합리적 중도 노선하고는 굉장히 다른 저는 급진 진보 노선이기 때문에 옷은 왜 터졌어요? 옷이 찢어졌어요. 저 길 가다가 이렇게 아무튼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일을 많이 하니까 자꾸 그 집 나르다가 그거 있잖아요. 네. 어디 못에 벽에 긁혔구나. 목 있는 거. 예, 네. 그래서 제 잠바들은 전부 다 옆이 터져 있습니다. 아유. 예, 이제 꼬매야죠. 안진걸 처장님 잠바 하나 사드려야겠다. 겨울 선물로. 예, 아니야. 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도 선물을 제대로 못했는데 아닙니다. 연말을 지내면서 예. 떡볶이라도 드시게. 아니 제가 선물을 받으면 되나 의인 김강진 의원님하고 의인 표창원 선생님 이분들이 받아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의당이나 녹색당처럼 또 제가 마음속으로 흠모하는 그런 소수지만 우리나라의 진보와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정당에도 좀 네. 많은 관심이 갔으면 좋겠어요. 안철수 신당이 뜨는 바람에 네. 정의당, 녹색당 등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불똥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안철수 신당에도 우리가 덕담을 해줄 수 있겠지만 근데 아무튼 그 정말 애써왔던 소수 진보 정당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니까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예.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그 여고생인가요? 중학생 같죠. 예, 여중생들이 떡볶이를 다 먹고 나가고 있어요. 지금은 12월 28일 오전 11시를 갓 넘겼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어떻게 여중생들 여기 계시죠? 그러니까요. 방학했죠. 아. 어쩌면 학원 오늘 방학식인가? 교복을 입고 왔어. 아, 오늘 방학식인 교복 수도 입고 있어요. 학교 앞 떡볶이는 전형적인 그 농땡이 포스인데 저는 엄청 많이 농땡이 해봤거든요. 포스. 예, 농땡이니까. 예. 예, 땡땡이. 아니 근데 의원님은 여기를 왜 이렇게 한 번도 못 와보셨어요? 신당동 떡볶이집은 한 번도 못 와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요에도 나오는 그러니까요. 아, 신당동 신당동 떡볶이집. 그 음정은 아닌 것 같다. 아니 뭐 약간 아니요. 그건 메밀묵 그 음정이죠. 아니 메밀묵 막 예란 선생님 흉내냈다고 전해라 이런 건데요. 아니 근데 신당동 저도 사실 떡볶이 유명하지만 처음 와봤어요. 왜냐면 떡볶이집 가갖고 소주 먹을 생각은 안 나더라고요. 인근의 광장시장만 해도 네. 가면 소주 먹을 게 많으니까 자주 왔는데. 저 광장시장은 네,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순전히 소주와 떡볶이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되게 좋네요. 예. 아니 그 순천에는 떡볶이가 이게 또 그 고장마다 떡볶이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예. 순천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떡볶이는 사실은 비슷비슷한데 네. 고장마다 가장 큰 차이점이 그거잖아요. 순대를 뭐에 찍어 먹으세요? 소금. 소금. 저는 저기 쌈장. 쌈장. 쌈장 찍으면 에? 맛있어요. 쌈장? 쌈장. 네, 쌈장. 약간 막장 김 기자님. 있어요. 예. 쌈장. 박 기자님은? 저희 떡볶이 국물이에요. 떡볶이. 떡볶이. 야. 아, 신세대. 제 신세대. 저희 동네는 초장. 초장? 네. 오. 저기 전라도는 초장도 나오고 새우젓에도 많이 새우젓에도 찍어 먹어요. 먹고. 새우젓 많이 찍어 먹고. 또 제가 말한 쌈장이 뭐냐면 진짜 쌈장 말고 요즘에 먹는 그 섞어놓은 쌈장 말고 예전에 광주나 화순, 전남 화순 이런 데는 곱창이나 순대를 약간 이건 된장도 아니고 쌈장도 아닌데 약간 한된장 같은 막장 거. 스타일이 있어요. 막장. 막장. 예, 그러니까 완전 된장도 아니고 쌈장도 아닌데 약간 간이 들어간 된장인데 거기다 찍으면 맛있어요. 그렇군요. 예. 이렇게 저희가 그 떡볶이 얘기를 길게 하면 청취자분들께서 오해하세요. 팥장에 떡볶이 광고가 들어왔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광고 없이 우리 돈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오늘은 여기 그런 게 아니에요. 중소상공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판결에 대형마트 의무유업 판결도 꼽혔거든요, 여러분. 함께 살자는 거거든요. 재벌 대기업만 다 먹지 말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또 신당동 여기 대표적인 중소상공인 꼴목이잖아요. 그런 취지로 오신 거죠? 그렇죠. 그런 예, 취지로 역시 왔고요. 예. 우리 팥장. 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얘기했잖아요.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중소상인도 예. 살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재벌 특혜로 경제 활성화하는데 그건 네. 경제가 망하는 거고 예, 예.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서민, 중산층,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이 사람들 도와주면 경제가 살거든요. 이건 뻔히 답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답답해가지고. 그렇죠. 제가 사실은 이 유명한 떡볶이 사장님 할머니잖아요. 예. 그 1993년도에 인터뷰를 하러 제가 이 집을 왔었어요. 아. 네. 그때 원조 논쟁이 많았어가지고 그때 93년도. 니들이 고추장 맛을 알아 뭐 며느리한테도 안 알려줘 뭐 이런. 아, 그게 그분이에요? 예, 이게 그분이에요. 며느리도 몰라가 네, 이 며느리도 집이에요? 몰라. 93년도면 우리 진행 앵커께서 그 대학 신문 기자 하실 때 아니죠. 졸업하고 나서죠. 졸업하고? 네, 졸업하고 첫 해죠. 아, 네. 첫 직장에서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유서 깊은 예. 떡볶이를 선물해 드리는 거예요. 예, 대단한. 이 할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마봉님 그러니까요. 할머니가. 예. 예. 신당동의 마봉님 할머니. 그다음에 저 경북군 2번 출구 요즘 뜨는 그 기름떡볶이 기름떡볶이. 할머니. 그분도 거기서 해방 후에 내려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한국전쟁 때 내려오셔서 가족들이 북한에 계세요. 못 만나고 새 들어서
집도 새들고 상가도 어디서 새들어가지고 평생을. 근데 선거 그렇게 유세할 때 한번 먹어봤어요. 예, 진짜 맛있어요. 선거 독특한데. 지난 총선 때 아, 제가 총선 전국 때. 선대위원장을 해놓으니까 네. 온천히 다니면서 뭐. 아, 그러셨구나. 아, 맛집을 다 다니시고. 예. 그 할머니가 1억인가를 전 재산을 사회에 다 기부하고 가셨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쓰럽고 추억해졌는데, 근데 문제 여기서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 이 마봉님이든 거기 우리 기름떡분이 할머니든 오랫동안 장사를 하니까 명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대부분 재벌 대기업이 다 침범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일부 건물주들이 쫓아내요, 장사 잘 되면. 그렇죠. 그래서 명소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마봉님 할머니나 그 김떡분 할머니가 왜 유명해졌느냐? 그래도 건물주들이 안 쫓아내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장사하니까 명소가 되고 그 지역의 문화가 되고 중소상공이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제발 쫓아내지 말자고 저는 호소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뜨는 데 있잖아요. 경리단길, 뭐 가로수길, 서촌, 북촌. 네. 전부 다 젠트리피케이션을 해서 건물주들이 다 또 나가라는 거예요. 임대료 2배로 올려달라, 나가라, 권리금 못 준다, 내가 장사한다, 막 이런 식이에요. 젠트리피케이션 예.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젠트리, 그러니까 저 신사화된다는 뜻이에요. 젠트리가 이제 신사적인 이런 뜻. 젠트리피케이션 그 지역이 낙후되어 있었는데 굉장히 부르주아지화된다, 신사화된다. 젠트리피케이션. 근데 겉으로는 아주 신사화되고 부르주아지 되었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몰리고 장사가 잘 되니까 건물주들이 개입해가지고 몰아내고 그러면서 그 마을이 다시 황폐화돼. 옛날 신촌처럼 문화가 없어지고 중소상공인 쫓겨나는. 그래서 문화적인 것도 이렇게 망하는 그걸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서울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정말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임대료 때문에 그 장사하기가 너무 어렵다 예.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안 터지지 않아요? 그래요? 또 바로 또 이 그러니까요. 말씀을 하셔야 되겠는데 문제제기 바로 하셔야죠. 자, 그 떡볶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예. 10분이 가고 있어요. 9시랜다. 근데 9분 55초. 근데 이거 큰일 우리 났어. 저희 큰일 났어. 먹으면서 할 수 있어요. 우리 뭐 드시면서 청취자들, 하세요. 청취인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괜찮아요. 아마도 야식 퇴근길에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에 내가 야식은 떡볶이를 먹어야겠다 이런 분들도 그렇죠. 계시고요. 저는 또 점심에 예. 들으시는 분들은 요즘- 점심에 먹어야겠다는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또-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걸쭉하고 좀 진한 그런 국물이 아니네요. 서울 떡볶이라서 그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좀 과진 그런 맛이 아니고 그냥 바로 만든. 예. 그러니까 서울은 떡볶이. 김치찌개도 꼭 그러더라고. 김치찌개도 바로 여기서 물을 부어가지고 여기서 끓여주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김치찌개는 이렇게 좀 오랫동안 과가지고 이렇게 해야 맛있는데 우러나는 맛이. 저희가 나중에 이 팥장이 잘 되면 내고장 맛집 투어 같은 걸 한번 해가지고 순천에도 한번 가고 그래야 되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과메기가 생각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비린내 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과메기를 드시고 싶으시죠? 딴지일보 기자가 구룡포 현장으로 찾아와 생산에서 포장, 맛까지 검증한 참 좋은 과메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으로 참 좋은 과메기를 검색해주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야, 오 과장! 바이어한테 화한 보내라 그랬는데 왜 안 보낸 거야? 아닙니다. 보냈습니다. 무슨 소리야? 화한 하나에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지출 내역이. 착한 콜 화하는 69,000원입니다. 에? 착한 걸?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가격만 착한 게 아닙니다. 꽃과 화환을 선물하시면 구매 금액의 5%가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마켓을 통해 기부 내역을 검증받은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 서비스도 있습니다. 대리운전은 1800-9998,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새정치민주연합 새 당명이 드디어 결정이 됐네요. 예. 더불어민주당. 약칭으로 더민주당. 더민주당이에요. 예. 왜 약칭이 더 민주스럽다? 근데 요즘 뭐 광고 같은 데 보면 영어로
더 써놓잖아요. 네, 네, 네. THE. 예, 그 예. 왠지 막 뭔가 현대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써놓으면? 그래요? 그런 그 것들 많이 쓸 것 같아요. 사용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원래 계속 쓰던 명함의 슬로건이 더불어 함께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5개 그 당명 중에 더불어민주당, 함께민주당 2개가 다 들어있어서 네. 개인적으로는 좋으셨어요? 좋아했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 전체적으로는 5개가 다 좀 뭐 딱 좋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그 손혜원 위원장께서 그 민주라는 이름을 빼고 싶었다. 네. 그런데 그 국민들의 여론이 민주라는 여론이 너무 많아서 그 여론을 좀 무시하기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사실 이 제1야당 정통의 야당이기 때문에 민주라는 말을 빼는 것도 좀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튼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아니, 안진걸 뭐- 소장님은? 저는 뭐 저 야당들이 다 분발하고 혁신하고 대중화되길 바라니까 이름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름과 함께 그런 좀 확실한 컬러, 어떤 선명성. 대중적이면서도 설득력 있고 실력 있는 진보와 개혁 이렇게 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냥 총평을 하자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열린우리당의 그 저는 창당 정신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당명은 굉장히 좀 당시에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우리가 열려 있다는 걸의 당명에 이렇게 하나 그건 정신화하면 이랬는데 열린우리당 그 창당 정신을 떠올려 보면서 네. 그때 열린우리당 이름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이 더 나은 거 아닌가. 더 많은 사람들과 또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지향하면서 그 다음에 민주주의도 더불어 가고 그다음에 더 민주당으로 하면 더 많은 민주주의를 염원한다 이런 뜻일 수 있을 것 같아서 해석은 너무 예. 분분할 것 같아요. 덕담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민주소나무당은 왜 떨어졌어요? 손혜원 위원장 전율을 느끼셨는데. 예. 그러니까요. 근데 저도 이제 물론 그 단어라는 게 쓰다 보면 네. 익숙해지긴 하겠죠. 근데 몇 번 고민해봤어요. 왠지 분위기가 그 민주소나무당으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연습을 막 해보면서 우리 행사장 가면 안녕하십니까 민주소나무당 국회의원 김광진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그게 글자로 써져 있을 때랑 네. 항상 말로 하고 다닐 때랑 그 어감이 참 다를 텐데 네. 민주소나무당 국회의원 김광진입니다. 그게 약간 임팩트 있게 느껴질까 사람들한테 네, 그 네. 고민이 있었는데 네. 결국은 뭐 더불어민주당으로. 그 소나무가 뭘 의미하대요? 예전 새정치 국민회의 그 소나무를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소나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민주당 로고가 네, 소나무였잖아요. 소나무였죠. 네, 근데 이제 꼭 그것을 그대로 차용한 건 아닌 것 같고 그 응모하셨던 분들의 입장으로는 네. 60년 정당에 그 굽어지고 휘어졌지만 오랫동안 그 지역을 지키고 이 정치를 지켜낸 소나무처럼 네. 굳건하게 뭐 나아가라 뭐 이제 이런 뜻과 마음을 담으셨다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그 5가지 당명은 의원님 다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제일 저는 사실은 그냥 민주당도 좀 빼고 네, 새누리당 하듯이 예. 아예 그냥 좀 혁신적인 안으로 가는 게 손혜원스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좀 있었어요. 왜 그렇게 못한 걸까요? 그러게요. 예를 들면 어떤 당명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떤 당명이라고 딱 한다기보다 예를 들면 이말한 손혜원 스타일의 뭔가 트롬 이런 게 음. 이 세탁기를 전혀 떠올리지 않잖아요. 네. 응? 그리고 뭐 김치 이런 것도 김치냉장고를 떠올리지 않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게 다 이제 그 이미지화 되지 않습니까? 혹시 그것들을 다 손혜원 위원장이 예, 손혜원 위원장이 장명한 뭐 건가요? 한 거죠. 김채나 트롬을? 예, 와. 뭐 처음처럼 뭐 이런 것도 다 아. 술하고는 아무 연관성이 상관이 없는 없죠. 거지만 그런 면에서 무슨 당 무슨 연합 뭐 이런 걸 좀 넘어서고 민주당도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름 이 색깔도 마찬가지고 뭔가를 좀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손혜원 위원장의 모습이 더 빛나 보이지 않았을까. 사실 지금이 5개 안은 뭐 국민의 뜻이기도 하긴 하지만 일반 우리 당직자들이 결정한다고 해도 이 정도의 수준에서는 나왔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당명 이런 거 있는 거 국민 속으로 당명이 국민 속으로 분하루도 민초 속으로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분하루도 제1야당 나왔어요. 분하루도. 분하루도 제1야당 민초 속으로
예,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신압으로 뭐 이런 거? 예. 아. 그 저쪽이 새마을 운동이면 이쪽은 뭐 분화르도 운동을 하자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더 많은 민초 속으로 가야죠. 저는 한국 정치의 문제는 좌우의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을들, 이 땅에 힘없이 살아가는 서민 중산층을 특히 이제 민초 흔히 말하는 이분들이 너무 대변이 안 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위아래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한국 정치의 문제는 위만 너무 대변이 돼요. 아래가 대변이 안 된다. 좌우의 문제도 있어요. 네. 하지만 더 근본적 위아래의 문제 아니냐. 그래서 을지로위원회가 그걸 표방한 거거든요. 더 낮은 곳으로. 네. 그래서 을지로위원회는 저는 뭐 천년만년 칭찬받아야 될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을지로위원회는 뭐 참 잘 을지로위원회가 천년만년 있는 나라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정당 역사 평가 받을 때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을지로위원회가. 정당이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특히 좌우 논란이 있을 때 좌우 중도 논란을 딛고 오히려 아래가 대변이 안 된다. 위아래 문제다. 한국 정치 문제는 하면서 최근에 뭐 만들어진 뭐 권영국 변호사 주도하는 시민혁명당도 아래를 대변하겠다 뭐 이런 건데 그렇게 아래를 두텁게 대변하는 정책이 늘어나는 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손혜원 위원장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뭔가 당에 이러저러한 그 규정, 규제 이런 것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재기발랄함 뭐 이런 것들을 전혀 발현하지 못하게 만든 거 아니냐.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저희가 의원 카톡방이나 손혜원 위원장 같이 하는 디지털위원회와 의원들이 같이 하는 이 카톡방 뭐 이런 걸 해보면 네. 대부분의 의견들과 뭐 상황들은 손혜원 위원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가 있고 사실은 뭐 능력이라는 것이 정말 그 척도로 어떻게 얼마나 그 나올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우리 사실 상호라든가 뭐 이 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교수가 하나 이 1학년 학생이 하나 비슷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교수가 했다라고 하는 그 권위를 가지고 네.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건 이런 뜻이 있는가 보나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처럼 네. 지금도 손혜원 위원장이 하는 어떤 제안, 뭐 현수막에 대한 어떤 제안이나 현수막 안에 문구에 대한 제안이라든가 아니면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한 코멘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에서는 거의 전폭적인 지지거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현수막들을 그동안도 뭐 당에서 계속 당직자들이 해왔었을 텐데 어찌 보면 내용에서도 막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또 손혜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아 이게 달라지는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희망과 안도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네. 저는 당명도 어찌 보면 거의 전권이 위임돼 있는 상태였다고 생각해요. 손혜원 위원장에게. 예,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다라고 판단되기는 어렵고 예를 들면 당명 공모를 해서 받았지만 그것을 추리고 뭐 5개로 남기고 몇백 개로 남기고 하는 일들을 손혜원 위원장이 중심이 돼서 거의 다 하신 거기 때문에 본인이 또 정확하게 생각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들, 뭐 민주가 들어가지 않은 어떤 용어가 본인이 생각하는 게 있으셨다면 그걸 또 제도적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만한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알아서 10개를 당직자가 정해오면 내가 그중에 하나를 추릴게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의 시스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뭐 손혜원 위원장의 것이 줄어든 거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자,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인데 탈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더불어가 당 상황은 더불어가 안 돼. 저희 당은 이제 당의 주인은 국민이고 당원이고 당원과 더불어 나아가는 거고 국회의원들은 조금 이제 나가실 분은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지금 6만 5천 명 넘었잖아요. 7만 넘었어요. 7만 넘었어요. 네, 네. 근데 홈페이지에는 아직 6만 5천 128명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7만 명 넘었어요. 예, 7만 그러면 넘었다고 지금 들었어요. 뭐 올해가 가기 전에 10만 돌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계속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서 그러긴 한데 하여튼 연말까지 10만을 채워보자라고 하는 게 또 많은 지지자들의 뜻이고 요즘 뭐 5명씩 당원 가입시키자 이런 운동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1야당이 박근혜 정권의 폭정에 맞서서 흔들리지 말고 제대로 좀 투쟁도 하고 민생도 챙겨라라는 의지의 표시인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저희들 또 NGO들에서도 깜짝 놀라거든요. 그 제1야당 지지 여부를 떠나가지고 놀라운 현상이죠. 그렇죠. 참여했는데 20년 열심히 정말 빡빡 뛰었는데 이제 회원 15,000명인데 물론 일개 NGO하고 제1야당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다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많이 가입이 될까? 그것은 정치 열망이 표현된 거라고 봐야 되고 좀 더 엄중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제대로 해라, 제대로. 교수의 목소리가 거의 그걸 이제 대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막 몰려드는 당원 가입 물결과 본인의 입당 결심이 다르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탈당이 이렇게 가속화되고 당 내부에서는 어제도 뭐 그 50여 분이 넘는 의원님들 모여서 이제 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또 비전 논의도 하고 빨리 조기 선대위 체제로 가자 이런 주장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여전히 문재인 대표 사퇴를 주장하는 김한길 전 대표의 목소리는 유효하게 있는 것이고 여전히 좀 혼란 뭐 이런 건데 당 내부에서는 좀 어떤 게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나요? 사실 지금은 이제 중론은 없는 것 같아요. 중론이 없어요? 예, 다 각자의 입장들이 산재돼 있고 그 입장이 조정되거나 정리될 수 있는 여지도 잘 없는 것 같거든요. 각자의 입장이라는 건 뭐예요? 의원 개개인의 의원 입장? 개개인의 입장들. 저는 어제 그 모임에 안 갔어요. 네. 예, 그 모임에 일부러 안 가신 거예요? 예, 안 가고 가지 않겠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공식적으로 그 페이스북에 의사표명을 했는데 네. 안철수 대표가 탈당하려고 할 때 그때도 밤에 그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와 그렇죠. 비슷한. 예. 그때는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분당의 국면을 막아보자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고 이미 이제 안철수 대표가 나가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건 현실화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당내에서 이 논의를 계속 더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의 해결의 방식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들이 모여서 중진분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소위 말하는 비주류라고 하는 분들은 선대위 체제 전환이 아니라 문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 대표가 중진이나 수도권 의원들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선대위 체제로 전환을 한다고 할지라도 비주류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도 수용된 게 아니에요. 그대로 탈당할 수 있는 명분은 하나도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좀 정치적으로 봐서도 똑같은 사안을 처리한다 손 치더라도 문 대표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본인 이선 후퇴를 한다 손 치더라도 대표가 뭔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처럼 해서 의견 제시를 해야지. 왜 지금 문 대표가 지금 상황에 A라고 하는 걸 하면 어쩌고 B라고 하는 걸 어쩐지 그걸 판단을 못하고 있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주고 결정하게끔 해줘야죠. 예를 들면 총의를 모아서 대표에게 전달을 하면 그걸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게 역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필요하다면 대표가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내가 심사숙고를 해봤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대신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들의 과반 이상이 총의로 이 뜻을 동의해주면 제가 이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방식대로 그냥 현재 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서 동의를 구하는 형식을 취해야지 의원들이 연서명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이제는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의원들이 연서명에서 이렇게 자꾸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안을 내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될 때다. 근데 그 모임은 왜 만들어진 겁니까? 김성곤 의원이 지금 그 사선이고 본인 불출마 선언을 한 상황이고 뭐 호남 의원의 좌장격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이 이런 모임을 자꾸 주선하고 만드는 모임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과 중진분들의 뜻은
더 이상의 탈당을 막자라고 하는 데 있어요. 탈당을 막자. 예, 더 이상의 탈당을 막고 통합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탈당하신다는 그 자체가 분들이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 대표를 압박하는 것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김한길 대표나 박지원 대표나 뭐 지금 여러 거론되는 최재천 의원이나 권은희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의원이나. 박영선 의원이나 이 사람들에게도 확약을 받아와야죠. 응? 근데 그러한 제스처는 지금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서 오로지 대표한테만 예, 대표에게만 말하고 하는 것이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친노네 뭐네 이렇게 프레임을 계속 짜고 막 하는데 네. 아니 원칙과 좀 상식에 기반해서 좀 정치가 되면 당이 운영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근데 밖에서 아무튼 바라보기에는 제3자는 늘 조심스럽잖아요. 특히 제가 정치를 참여하고 감시와 견제하면서도 독립된 입장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언론이나 NGO들 입장에서는 누구 편을 쉽게 들어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근데 일단 이런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니 빨리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빨리 정리를 해라. 정 안 맞으면 사실 뭐 제가 도입부에 급진 진보라 약간 뻥을 쳤는데 뭐 저도 사실 급진 진보는 아니고 그냥 온건 진보쯤 되는데 합리적인. 근데 그것마저도 못하겠다고 나가는 사람들은 나가야죠. 더 아래로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힘든 사람들에게 좀 더 우리 사회에 필요한 어떤 복지라든지 경제민주화 이게 예를 들면 진보나 아래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좌우의 문제, 위아래 문제 때 왼쪽과 아래가 뭐냐면 조금 더 많은 복지와 더 많은 경제민주화, 더 많은 정의와 더 많은 평등 뭐 이런 건데 네. 특히 민초들을 대변하는데 그것마저도 근데 그게 새정치민주연합이 그것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지적이 많은데 심지어 그것마저도 무슨 뭐 낡은 진보다는 등 뭐 80년대 운동권식 진보라는 식으로 공격하면서 합리적 중도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나가야죠. 제가 보기에는. 그건 계속 섞여 있었기 때문에 힘이 못 모아지고 을지로 의원이 그렇게 피눈물 나게 뛸 때 한 번도 눈길 안 준 의원이 많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생각이 검역 다른 좀 거예요. 해보세요. 누군지. 아, 많이 있어요. 그 보면 심지어 을지로위원회를 음해하고 공격하는 의원도 있어요. 새정치민주연합 네, 안에 내부에서도 의원들이. 일부 의원 중에는 지들이 뭔데 저러고 돌아다니나 의원들이 채통도 안 지키고 왜 재벌 대기업을 직접 만나고 현장에 직접 가가지고 개입하나 막 심지어 위험하다 막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네, 실제 일부에서. 그랬어요, 의원님? 의원이 실제 왜 그런 찍었잖아요. 게 있죠. 그런 게 있었고 또 조직 개편하거나 뭐 할 때마다 을지로위원회를 계속 축소시키고 약화시키려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위원회로 네, 들어와가지고 하려고. 직능국 네. 산하로 한다는 등 했고 예전에 중앙일보가 을지로위원회를 고의적으로 음해하려고 네. 사실상 애고가면서 을들은 너무 좋았다 그랬는데 그 을들 중에 한 명이 약간 이제 마음에 안 들었다 양이 안 찼다 이렇게 말한 거 가지고 을들한테 을지로위원회가 갑질했다라고 대서특필하고 거기 보면 민주당 한 의원도 네. 뭐 경계선상에 있다 위험하다 위험한 짓이다 막 이렇게 한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네 분이 이렇게 계속되면 네. 피차 다 안 좋잖아요. 지켜보는 국민들도 답답하거든요. NGO들도 열받고. 그러니까 정 아니다 싶은 분들은 나가야죠. 근데 뭐 제가 당 안의 문제니까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다 보지만 네. 그렇게 해서 저는 빨리 한국 정치가 오늘 김용익 의원이 네. 본인 트위터에다 쓰신 글이 있어요. 네. 짧은 글이니까 네. 그냥 읽어볼게요. 이미 당과 뜻을 달리하신 분에게 중진 수도권 의원들이 연연해 하실 이유 없습니다. 당사자도 빨리 정리하고 탈당해 주시는 것이 정치적 도리일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가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당이란 같은 지향점을 가지는 사람들의 정치적 결사체입니다. 네, 저도 가급적이면 분당하지 않고 함께 가는 길을 가자라고 계속 주장해왔던 사람인데 이제 안철수당이 만들어지고 실질적으로 분당이 초래된 거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남아있을 사람들도 이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지 아직도 오늘 사퇴할까 내일 사퇴할까 하는 것이 언론에 나오는 분들이 당직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고 뭐 하게 되면 지금 뭐 언론의 환경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대변인들이 제대로 적극적으로 대처도 못하고 정책에 네. 대해서도 문제 제기도 제대로 못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 점은 의원님이랑 생각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안철수당이 현실화되기 전에는 그래도 제1야당이 선거 앞두고 분열되는 것보다는 똘똘 뭉쳐가지고 민주나 민초나 민생을 잘 대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애정어린 충고를 해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네. 기정사실화 돼버렸잖아요. 상수가 돼버렸잖아요. 변수가 아니라 나가버렸잖아요. 아예. 네. 그리고 글이 막 몰려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부는. 네.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는 빨리 서로 선의의 경쟁이나 공존할 수 있도록 정리가 깔끔히 되고 그래야 예를 들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도 당 내분으로 이렇게 그 에너지를 쏟을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국회를 못 오고 가고 국민을 무시하고 뭐 희한한 시조나 읽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매일 오다. 사람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여건만은 제한이 오르면서 산만 높다 하더라. 이 말이 뭐냐면 심지어는 새누리당, 그다음에 관료들, 그다음에 수골로 모두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왜 니네들 그 법안 처리를 못하고 야당이 반대만 한다고 우기느냐 하면서 그러니까요. 야당을 공격한 걸 넘어가지고 자기 지지 세력까지 공격한 거예요. 이 게으름뱅이들아. 왜 그걸 하나 돌파를 못해? 뭐 이런 거거든요. 노력. 노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심지어는 함부로 하고 막 정말 혼용무도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 문재인 대표, 이종걸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맞서 싸워야 되는데 둘이 한참 싸우다가 협상할 때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국민들, 우리 노동계, 시민사회 직장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아니 내내 둘이 딴 데서 딴짓하고 싸우다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저게 제대로 막을 수 있겠냐, 대책을 내냐. 못 막아요. 지금 사전 조율을 못하고 들어가잖아요. 사전 조율도 안 되죠. 저희들이 보기엔 밖에서 그래요. 이거 힘이 안 모아지겠네. 이거 걱정이네. 정의화 의장이 제대로 못 버티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법안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그 선거 제도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위기의 민주주의 시대가 왔는데 이거를 제1야당이 공세적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고 거기서 손발도 안 맞는 거고 이런 건데 저희들이 취재를 해보면 문제는 또 탈당할 뜻이 없더라고요. 이종걸 대표 제가 몇 차례 전화를 해봤지만 탈당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종걸 대표는 탈당사가 좀 없는 전혀 것 같아요. 없다고 본인 얘기했고 기자들이 오히려 자기의 뜻을 왜곡하거나 오해하고 있다. 저는 탈당 안 한다. 이런 얘기를 강력하게 피력을 하더라고요. 근데 탈당 안 하는데 어떡하라는 거냐. 그거는 이제 대표의 사퇴가 해답이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김한길 대표의 경우에는 실제로 탈당 채비를 하고 있는 걸로 취재가 되고 있어요. 실제 그리고 주변에도 함께 나가서 새로운 정치를 해보자 이런 주장을 주변에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탈당이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적어도 이제 다음 주가 신년이잖아요. 신년이고 1월 4일이 총선 100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연말에 정리를 해주는 게 서로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을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도. 아니 그게 중앙당도 중앙당이지만 지역에서 이제 선거를 다 준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저도 뭐 그렇지만 전국에 여러 후보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당이 어떻게 그 지역에 이제 출마하는 많은 사람들이 현역 분들도 있지만 또 현역이 아닌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은 또 자기가 그 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앙당에서 힘이 써줄 사람이 탈당할 건지 말 건지에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예비후보로 등록해야 될지 안철수 신당의 예비후보로 등록해야 될지 이게 다 입장이 지금 불명확해요. 그러니까 지역의 유권자들이 판단하기에도 참 그 우세스러운 거죠. 그렇죠. 보기에. 그러니까 우세스럽다는. 우세스럽다. 그래요? 전문용어. 우세스럽다. 아니 표준말인 것 같은데요. 우세스럽다. 남사스럽다는 사람. 남사스럽다. 아니 남사스럽다. 남북이 창피하고 우사스럽다는 좀 달라요. 그래요? 남사스럽다는 해독. 약간 부끄럽고 추접스러운 거고. 남북이 창피하고 부끄럽다가 남사스럽다. 우세스럽다는 치욕스럽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우세스러운 거는 남사스러운 건 좀 천박하게 그 약간 성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고 우세스럽다는 좀 그보다는 고품격? 우리가 이제 그 팔도의 방언과 이런 것도 좀 연구하면서 방송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연하면 사실 이제 그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또 소수 정당 우리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입장에서도 빨리 야권이 정리가 돼야 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각자 도생으로 가는 거잖아요. 천하 3분지 되게든 사실은 이제 진보정당 블록까지 4분지 되게든 유권자들은 마음이 이제 그렇게 흩어져 있는 거거든요. 물론 선거를 앞두고는 1대1 구도가 만들어져 갖고 여당을 심판하길 바라는 유권자가 많겠죠. 근데 당분간 각자 도생하고 선의 경쟁하는 건데
어쨌든 빨리 이게 교통정리가 돼야지 어쨌든 때로는 비판한다고 협력도 할 거 아니에요. 선거압도 전혀 공전 없다라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지역별로는 할 수 있는 데서는 해야 되잖아요. 1대1로 새누리당이 아주 나쁜 의원을 떨어뜨려야죠. 이건 저희들의 충분히 저희 유권자나 NGO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피눈물 나게 하고 온갖 나쁜 법안에 앞장서는 저 의원이 있다. 예를 들면 김진태 의원이다. 김도욱 의원이다. 심지어 백남기 어르신을 시위대 청년이 가격했다고 헛소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떨어뜨리자고 춘천이나 부산에서 예를 들면 범야권이 단일호를 내야 된다. 예를 들면 경선을 해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되기 위해서라도 빨리 교통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소수정당에 대한 배려도 빨리 해줘야 돼요. 이분들이 안철수 당에서도 빨리 나올 사람 빨리 나오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적어도 연말 안에 그 정리를 좀 해주고 그 1월부터는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아이고 저희 소식을 듣고 애청자 한 분이 오셨어요. 네. 떡볶이 회동에 드디어 한 분이 오셨어요. 오셨네요. 야, 박수. 장윤선 기자님. 장윤선 기자님이고 의인 김강진 의원님이고 저는 하찮은 시민 안진걸이라고 하고요. 근데 여기 쿨피스가 나오네 세상에. 저희가 한창 얘기를 하고 있었어가지고요. 그 얘기를 좀 마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연내에 이번 주 안에 그 탈당 정국이 좀 마무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실제 이제 그 방향으로 가도록 정치가 좀 가져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언론도 굉장히 좀 정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자중질환을 계속 보도하고 있고, 그 반사이익은 새누리당이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전열 정비해서 총선 체제 갖추고 있고, 이미 총선 룰과 관련된 그 내부 협의를 네 차례나 했고, 오늘 이제 최고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그 내용이 다 보고가 되고, 그래서 이제 정돈해서 물론 거기도 친박 비박 갈등은 있지만 정돈해서 이제 가는 분위기인데, 여기는 내부가 전열 정비가 안 되니까 이게 뭐 선수들을 빨리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장터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조차가 잘 안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나갈 분들이 나가줘야 영입해서 오실 분들이 또 어디로 어떻게 배치할지, 또 전략적으로 또 새로운 분들을 어떻게 모셔올지, 이런 것들도 다 구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런 당부를 팟짱이 좀 드리면서 좀 이 국면을 좀 정리해서 가야 되겠다. 대한민국은 왜 되찾고 싶었던 나라에서 떠나고 싶은 나라가 된 것일까? 대한민국은 왜 헬조선이란 말이 유행하는 나라가 된 걸까? 대한민국은 왜 국정교과서 체제로 퇴행하고 있는 것일까? 한국 현대사의 진실과 화해를 위해 노력해온 비판적 사회학자 김동춘 교수의 새 저서 대한민국은 왜에서 그 답을 찾아보십시오. 국정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진짜 한국 현대사 대한민국은 왜? 사계절 출판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풍무 양꼬치 대전 테크노밸리점 12월 28일 그랜드 오픈. 그리고 저 영입은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
어제죠. 표창원 교수가 처음으로 영입 인사 1호로 이제 들어오셨는데 이후에는 스케줄이 어떻게 될까요? 인재영입위원장을 문재인 대표가 직접 맡고 계시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대표의 권한을 가지고 여러 분들을 이제 모셔올 것 같은데요. 그건 안진걸 처장님 어때요? 인재 영입. 뭐 아니 근데 표창원 교수가 1호라 그러는데 네. 원래 참여연대인가 전쯤에 참여 민변 민생경제위원장도 하시고 참여연대 민생망보부 정도 했던 우리나라 민생 문제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명인 이현욱 변호사가 2주일 전에 그 입당식을 했었어요. 그때는 그분이 1호라고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표창원 선생님 조금 더 유명하니까 이번에는 이분이 1호로 나가더라고요. 다음에 더 유명한 사람이면 또 그 사람이 1호가 되는.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영입 1호가 된다. 엄밀한 팩트로는 이현욱 변호사가 1호고 그분이 분당갑 심지어는 새누리당 초강세 지역으로 나가신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고 유능한 변호사 한 분이 그러니까 그때 언론 보도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표창원 선생님보다는 덜 유명하시니까 1호로 했는데 엄밀하게 표창원 선생님 2호죠. 2호인데 뭐 그걸 저희가 1호, 2호로 뭐 정해줄 수는 없는 거니까. 기자들이 까먹은 것 같아요. 너무 뉴스가 많아가지고 이현욱 변호사님이 있었다는 사실을 까먹고 또 1호라고 쓴 거 아닌가 싶네요. 아니 우리 저기 제1야당이든 정의당이든 녹색당이든 좋은 분들이 많이 감줬죠. 저는 표창원 선생님 트위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일단 포부를 밝히는 페이스북을 연결해 트위터를 한 다음에 두 번째가 저는 제1야당을 선택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다만 저랑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새누리당이든 정의당이든 녹색당이든 국민의 신당이든 빨리 다들 당원 가입하셔라. 당원이 많은 나라가 좀 더 민주적인 나라 아니겠느냐.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이 늘어나는 나라. 그건 너무 설득력 있잖아요. 정치 욕만 하면 가장 나쁜 놈들한테 지배받게 되잖아. 정치 욕을 하고 참여 안 하면 가장 나쁜 놈들한테 지배받는다고 플라톤 형님이 옛날에 이미 고대시대 이야기를 했어요. 유명한 말 있잖아요. 가장 제열한 자들이 지배받는다.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면 그 형별로. 그것처럼 그러니까 어디라도 빨리 가입하셔야 돼요. 많은 시민들 가입하고 뭐 정당원이 되기 싫으면 뭐 후원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번에 중앙당 후원에도 이제 헌재에서 합헌이 그거 금지한거 이현이다고 났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하면서 욕도 하면 되잖아요. 담배를 대고 욕해도 되고 의인 인강진원도 가끔 요거도 들을 수 있는 거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참여했는데도 욕할 수도 있는 거고 엔조에 회비도 내시면서 욕도 하시고 그렇게 살자고요. 그러니까요. 그 표창원 정말 그거 너무 멋있는 뒷이었어요. 그 선배님. 자, 표창원 교수 이후에 새로운 신예 새 정치를 하실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좀 기대가 되고요. 어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안철수 의원이죠. 이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본인의 정치 노선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 자리에서 낡은 진보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수구보수와 80년대 운동권 정당으로 구분을 지었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그리고 이제 본인은 합리적 개혁 노선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동안 그럼 새정치민주연합이 합리적 개혁 노선이 아니었냐라는 반론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 조금 얘기를 할게요. 안진걸 처장님 먼저 얘기하세요. 의원님이 살짝 지금 곤혹스러운 표정이.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왜냐하면 이제 안철수 정당이 또 이렇게 상수가 됐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어쨌든 선의 경쟁, 야권도 그런 약간의 덕담도 해줘야 될 상황인데 노선 이야기 나오니까 저는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아까 제가 돌비에도 비판했잖아요.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전에도 이른바 무슨 뉴 민주당이니 뉴 파티, 뉴 또는 새로운 중도로 가야 된다 하면서 정말 대변해야 될 왼쪽과 아래를 대변하지 못해서 문제다라고 저희들이 계속 지적해 왔거든요. 민주, 민초, 민생 이런 삼민주의를 저는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낡은 진보고 80년 운동권이라면 사실 진보였고 80년 운동권이었으면 최소 민주, 민초, 민생은 잘 챙겼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운동권도 제대로 계속 못하고 진보도 제대로 표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끝없는 수렁과 혼돈, 심지어 을지로위원회를 내부에서 디스하는 보수 언론마저도 을지로위원회는 함부로 못했는데 물론 이제 음해하는 기사가 가끔 나왔지만 왜냐면 너무 감동적으로 열심히 하니까 민주노총 내에 노동운동 내 급진 블록들마저도요 을지로위원회 칭찬해요. 심지어
참 애쓴다, 고맙다, 나랑 생각은 다르지만 그 정도였거든요. 네. 제일 그 평소에 그 세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아주 급진적으로 하는 분들. 네. 그냥 제1야당 그러면 그냥 머리띠에 빨간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조끼만 입고 다니시고 제1야당 그러면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옛날 말로 보수야당 자폭하라. 그러니까 보수야당에는 공격하기 바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마저도 을지로연에는 너무 고맙고 애썼다. 뒷심이 딸릴까봐 걱정이다. 끝까지 잘해줘라 이렇게 심지어 당부를 해줬어요. 그건 정말 진정성 있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안 해준 거거든요. 안철수 의원님 솔직히 을지로연에 열심히 안 했잖아요. 네. 뭐 도와주지도 별로 안 하셨고 그래놓고는 마치 낡은 진보로 80년 운동권을 모으는 건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 운동에 나 진보 정치에 예를 들면 통합진보당 사태를 통해서도 드러난 낡은 면모가 있죠. 이것은 안철수 의원님이 말한 것처럼 저희가 고쳐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야당이든 그게 진보 진영이든 또는 심사단체 그게 남아있다면 그건 고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새정치민주연합을 공격하는 기제로는 맞지가 않다. 이렇게 안철수 대표가 탈당하시면서 탈당하는 선언에서 그러셨잖아요. 허허벌판으로 나아간다. 혈혈단신, 혈혈단신 허허벌판. 나아간다. 아직 지도도 없고 나침판도 없다. 근데 저는 그거 참 슬픈 말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당에서 대표까지 하셨던 분이 나가면서 얘기를 하려면 자기가 가진 나침판과 나의 지도가 이거니까 나와 같이 가자라고 해야죠. 네. 아직까지도 나침판과 지도가 없이 예전에 말하는 것처럼 뭐 우리나라 3대 의문이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뭐 안철수의 새정치, 김정은의 생각인가 뭐 그랬었잖아요. 알 수 없는 세 가지. 네. 아 그렇구나. 그것이 정치를 시작하신 지 이제 2년이 넘어가고 당대표를 하고 새로 본인이 당을 만들고 대선 주자 그에서 1, 2위를 막 하고 하시는 분이 아직까지도 하실 얘기는 아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어제죠. 자기가 당을 만들면서 당의 기조와 비전을 제시하신 내용은 아직까지도 너무 언어유의적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꿔낼 것이며 어떤 정책과 방향성으로 이 잘못되어 있는 상황들을 뭐 새정치연합이든 아니면 새누리당이든 아니면 박근혜 정부든 이것은 이것이 잘못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가겠다. 예를 들면 국민회의가 어제 그 발표를 하더라고요. 본인들의 제1의 기조 중에 하나로 군 복무 기간을 네. 뭐 18개월로 단축하고 전역하는 장병들에 1,000만 원씩 주는 것을 일대 과제로 삼겠다. 뭐 작은 공약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본인이 내세우고 싶은 정책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해요. 좋은 정치 하겠습니다. 앞으로 깨끗한 정치 하겠습니다. 살맛 나는 세상 만들겠습니다. 그냥 우리 함께 행복합시다. 이렇게 하는 정치로 해가지고는 지금 처해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생의 문제나 이 현실의 고통들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십시오.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비판이 상당히 많고 심지어 새누리당에서도 여전히 안철수의 새정치 노선은 모호하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중소상공인 밀집 지역에 와 있으니까 드린 말씀인데, 네.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대표님이 정말 새정치의 내용으로 본인이 중소기업도 했으니까, 예를 들면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벌 대기업의 탐욕을 규제하겠다. 네. 중소기업 기술을 뺏어가고.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심지어 비빔밥 체인도 내잖아요. 요즘 대기업들이. 그렇죠. 한식 뷔페 체인도 냈어요. 무슨 네. 뭐 장난 아니에요. 뭐 공구상, 떡집, 네. 문구 뭐 다 진출하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 재벌 대기업 3세 4세한테 넘겨주면서 식구들이 한 100명으로 늘어나니까 한 자리씩 주다 보니까 떡볶이 되거든요. 줬던 막내 아들한테 세습했는데. 예. 아니, 그러니까 중소상공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집은 뭐, 지역의 명소로서 오히려 그렇죠. 칭찬받아야 돼요. 네. 근데 재벌 대기업들이 3세, 4세한테 기술 투자를 하거나 혁신하는 게 아니라 이미 중소상공인들이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하고 있는 분야를 빼앗는 게 문제잖아요. 거기에 맞서 싸우겠다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근데 저도 네. 그 점이 굉장히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긴 해요. 아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에도 보면 좋은 생각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것을 힘있게 이야기하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일관되게 힘있게. 중소기업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근데 조치가 필요하다. 정치인들은 그런 말도 법이 필요하다. 중요한데 사실은 그거를 행동을 통해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이번에도 보니까 저는 한 가지가 걸리던데 중소기업도 실력으로 대기업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법과 제도가 중소기업이 크기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데 그런 속에서도 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노력해서 좋은 대학 가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자수성가한 그 사장 모시고 있으면 진짜 힘들잖아요. 네?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실제로 해보면 나도 이렇게 기업에 상장도 할 정도 회사 다 아무것도 없이 또 이뤘는데 왜 못해? 이런 생각이 있으신 거죠. 이건 뭐 안철수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일반에 우리 또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한테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얼마 전에도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사장이 자살했잖아요. 네. 그 기성금이라고 해서 이제 일을 끝내면 받는 돈이 50% 깎였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대기업, 재벌 대기업이 정점에 있어서 중소기업, 협력업체, 중소상공인들이 일자리 빼앗고 기술 빼앗고 줘야 될 돈 제대로 안 주고 편의점주, 가맹점주, 대리점주가 한 100만 명 가까이 돼요, 우리나라에. 네. 이 사람들 다 재벌 대기업 본사에 속해 있잖아요. 온갖 수탈과 횡포를 당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국민 경제가 제대로 발전할 수 없고 내수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올인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계층으로는 이제 아래로 보면 서민 중산층 청년들, 그다음에 왼쪽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좀 더 나은 복지와 경제 민주화, 그다음에 그냥 아주 펑퍼짐한 이야기해도 중소기업, 그러니까 기업 구조로도 봐도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네. 여기에 정확하게 이쪽 편을 들어줘야 돼요, 이분들 위한. 근데 그런 면에서는 안철수 대표님의 새 정치가 굉장히 모호하다, 여전히. 그러니까요.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것 같다. 중도 보수. 본인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건 새누리당 내 개혁파들이 할 일이지 야권이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새누리당의 중도 보수를 빨리 빼오시든지. 그래서 일설에는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안철수에서 유승민까지 새로운 그 보수 야당이 만들어지면 새누리당이 극우 노선을 걷는 정당으로 또 왼쪽에는 정의당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그 사파전으로 가면 어떻겠냐 뭐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하죠. 그러나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탈당할 리는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진박이 나가서 위협하고 있잖아요, 유승민 의원을. 그러니까요. 네, 요새 진실한 진박. 네. 요새 뭐 진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 용산에도 또 진박이 하나. 용산의 진박 강용석 씨, 그다음 유승민 그 진박인데 배신자 유승민의 출마 선언문을 베껴다시피 한 민경욱 씨 재밌대요. 대구의 김용판, 이 사람 욕은 해야 되겠어요. 김용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100% 팩트고 불법 분명한데 법원에 대법원도 그것까지 인정했잖아요. 다만 조금 뭐 심리라는 건데 선서 거부한 것이 뚝심이라고. 자기가 뚝심이라고 선서를 했죠. 거부한 뚝심이라고 해놓고 그걸 현수막 걸어놨어요. 박근혜 만난 사진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진박이라는 게 결국은 무엇인가. 국민과 민주주의를 모두 짓밟고 박근혜한테 오로지 충성하는 것으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구 시민들이 이런 사람 정말 그러니까 인정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본인이 예를 들면 뭐 안행부 장관을 하고 싶다면 그게 이해될 수 있는데 국회를 들어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국회에서의 권위를 무시했던 것을 본인의 선거 슬로건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자가당착이죠, 본인이 자가당착. 예컨대 국회의원이 됐을 때 또 다른 증인이 와서 똑같이 할 때 그분은 아, 심정이 뚝심 어떨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뚝심 있어요. 아니, 있어요? 제가 나중에 혹시 불려 들어가면 선서 거부해야 되겠어요. 그래요. 김용판이가 대선 안 되겠지만 만약에 된다면 똑같이 선서 거부. 그러니까요. 못한다. 너희 같은 수구 쓰레기 정치인들은 못하겠다. 이래버려야죠. 그렇군요. 지금 보면 그 전국이 사실은 선거판으로 데워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김용판 뭐 등등 해서 지금 뭐 쭉 이제 거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분들이 과연 국민들을 통해서 어떻게 심판받고 어떻게 이제 그 국회로 진출하게 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을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아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팥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201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한국 정치는 우울한가 희망적인가 이걸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은 국민들은 뭔가 여기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지 못하면 내년에 새누리당이 정말 주장하는 대로 180석, 200석의 초대형 정당으로 거듭나게 된다면 그 다음에 뭐 개헌을 통해서 보수적인 그 여당 체제가 이른바 이제 일본의 자민당식 시스템이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실제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을지로위원회를 포함해서 모든 민생 이슈나 이런 것들은 제기하기 더 어려워지는 민주주의의 툴 자체가 흔들리는 이런 방향으로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그 돌파를 잘 못한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떤 굉장히 해법이 있을까요? 두려워요. 두렵다.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고 우리가 야권끼리 선거를 치르는 거면 뭐 문제가 없죠. 누가 되든지 간에. 근데 결국은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그 정당과 같이 선거를 치러서 그 중에 한 명을 뽑는 건데 지금 이 상황이 되면 일려 다야 구도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당선될 확률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은 이제 지치고 짜증나서 선거장에 잘 안 나가실 게 뻔하고 그래서 사실은 순천도 지금 이런 상황과 분위기로 보면 새누리당이 당선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죠. 왜냐면 저희 당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있죠. 뭐 안철수인당 나오죠. 무소속으로 나오겠다는 분 있죠. 뭐 이렇게 되다 보면 또 갈리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수도권은 더 심각해질 거고 그러면 말 그대로 200석까지도 정말 눈 뜨고 그냥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19대 국회도 지금 이렇게 무기력하고 문제가 많은 분들이 야 너희 130석이나 있으면서 뭘 쪽수가 적다 그래 옛날에 80몇 석일 때 어쨌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당이 몇 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쪽이 151석을 넘었냐 안 넘었냐가 국회는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미 150석을 넘겨버리니까 야당이 다 합심해가지고 장관 회의만을 내든 뭘 내든 눈도 끔쩍 안 하잖아요. 불가능하니까. 근데 만약 개헌저지선이라고 하는 200석까지 가져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나라가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상태를 또 대통령도 국회가 그러더라도 본인이 합리적인 어떤 판단을 하실 만한 지금 그런 스타일로 지금 국가를 운영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더욱 큰 염려와 우려들이 있죠. 그렇군요. 네. 얼마 전에 우리 이제 팥짱을 저희가 오마주에서 참여연대에서 만든 팟캐스트가 참팥인데. 아, 그래요? 조국 교수님이 오셨어요. 네. 팥짱을 이제 오마주로 했죠. 패러디는 이제 값싸게 베끼는 거고 오마주는 존경해서 따라하는 거잖아요. 차이가 있는데. 참팥에 조국 교수님 오셨어요. 이 조국 교수님 출연 여파로 참팥이 50위까지 올라갔거든요. 이야, 지금 난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 조국 교수님이 힘 빠지지 말자. 뭐 야권의 이런 분열이 어쩔 수 없다면 그래도 1대1 구도를 우리가 촉구하고 촉진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 뭐 이렇게 한판 붙어보자. 본인이 후보로 나가진 않겠지만 후보로만 꼭 나가야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숨쉬고 먹고 말하고 비판하고 뭐 후원하고 뭐 댓글 달고 이게 다 정치잖아요. 넓은 의미에. 그래서 정말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시 떨채로 설 수 있도록 야당은 야당대로 엔저는 엔저도 분발하자라는 굉장히 좋은 제안 해주셨어요. 그 방송을 들은 많은 분들이 힐링도 느껴지고 힘도 많이 났다 하더라고. 우리 팟짱에서도 한번 조 교수 다시 한번 불러가지고 그 구도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언론 인터뷰를 자꾸 안 하신다 그래가지고. 야 이번에는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팟짱에 한번 오셔야 돼요. 네. 참팥도 나오셨는데 팟짱을 안 나오면 어떡하냐.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안진걸 처장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는 뭐 서로 협력 안 하겠다라고 지금 날선 언어들이 야권에서 오하지만 선거를 앞두고는 최소한 뭐 호남이라든지 특정 지역에서 경쟁하는 거야 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서울 수도권, 충청, 강원권 정도에서는 그래도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심판하는. 네. 심지어 심판이 안 된다 하더라도 과반수라도 무너뜨리는 그런 건 반드시 해야 된다.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면 지금 새누리당 일가하고 정경련에서 재벌 세력들이 제일 먼저 손보려고 하는 헌법 구절이 네. 경제민주화예요. 그다음 노동 3권을 빼고 싶어 한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재벌 대기업들의 탐욕과 독식으로 모든 걸 해먹고 다 국민들은 거기에 가만히 잠잠고 있어야 되는데 무슨 경제민주화니 중소기업 보호니 우리 헌법에 보면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대기업은 대자도 안 나와요. 오로지 중소기업만 나와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된다. 경제민주화해야 된다. 거기다 노동 3권이 있으니까 그게 눈에 가시가 뜯은 거죠. 우리 국민들은 그럼 이제 직장인으로서의 권리 다 잃게 되는 거고 중소기업 중소기업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그나마 이번에 대법원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한 달에 2번 쉬는 거 네. 심야 영업 못하게 하는 게 노동자들의 휴식권이라든지 지역경제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에 봤을 때 네.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합법이다라고 결정해 줬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것마저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떡볶이도 이제 재벌 4개 와서 할 거예요. 이미 지금 아까 말한 이미 하고 것처럼 있죠. 비빔밥, 한식 체인, 뷔페 이런 게 다 들어왔어요. 도소매업도 들어오고 있어요. 다. 네. 이게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시민사회도 예. 총선에 앞선 새로운 좀 그 연대 조직을 만들어서 예. 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심각하고 진지하게 그래서 어게인 2000년도에 총선연대 낙천 운동했던 것처럼 네. 뭔가 특단의 행동을 해야 된다.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아주 노골적인 그런 직접적인 그런 범국민적 연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부터 네. 특정 정당만 겨냥해서 하는 것은 좀 그 여러 가지 시민사회 내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호라든지 백남기 농민이라든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그 상처받은 분들에게 가장 몹쓸 짓 한 사람들 또는 노동학법 2인제 의원 이렇게 앞장서는 의원, 이런 사람들만 찝어서 떨어뜨리는 운동을 해야 된다. 낙선 운동. 예, 그러니까 예. 뭐 예전보다는 약간 좀 축약됐지만 확실히 집중적으로 타켓 요걸 해야 된다는 분, 네. 국정원과 경찰이 또 선거 개발지 보니까 그것만이라도 집중 감시하자는 분들 약간 의견이 여러 개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 저 전두환 노태우 때 했던 공명선거 감시 운동을 지금 또 해야 될 상황이에요. 또 개입할 거니까. 그래서 의견은 분분한데 분명한 것은 그 중에 하나든 두셋이든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총선 대응에 나설 것이다. 그렇군요. 네. 이미 취재 방해를 바라보는 뭐죠? 기자들이 취재를 잘하게끔 하는 것을 보호하는 취재단이 또 있잖아요. 네, 취재 감시 방해 감시다. 네, 취재 방해 감시다. 이상한 나라야 진짜.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뒤틀려 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그래도 제도적 민주주의 87년 이후에 또 민주정부 10년간 상당히 안정됐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이명박 정부부터 해서 뿌리채 흔들렸고 결국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렇게 민주주의 파괴로 가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제1야당 혹은 야권 전체가 또 시민사회가 함께 좀 새로운 재편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는다면 국민적 삶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다는 우려가 큽니다. 저희가 오늘 신당동 떡볶이집에서 신나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우울해졌어요. 그렇지만 이게 또 이렇게 어둠이 짙어져야 새벽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짙은 어둠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되 밝아오는 신년에는 뭔가 좀 새로운 희망이 솟는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시민의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의원님 오늘 2015년 마무리하는 방송이에요. 끝으로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끝이 또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네. 여러분 병신년에 뵙겠습니다. 지금 교수님. 근데 진짜 어디 행사장 갈 때마다 이제 계속 이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병신년. 사실 표현이 본의 아니게 우리 오마이뉴스에도 기사 하나 올라왔잖아요. 저희는 그런 취지가 아닌데 특정 장애인들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 그 표현을 안 쓰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년이 무슨 띠죠? 원숭이띠. 그냥 원숭이띠, 원숭이해 뭐 이렇게 원숭이해. 모기해?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화난 원숭이해. 네. 그러니까 우리 분노한 민심을 대변해서 원숭이들도 화나 막 덤비잖아요. 그렇죠. 지금 지능도 밟으면 꿈틀댄다고 지금 우리 민심이 지금 저는 폭발 직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국 교수와 함께 저희가 방송에 대한 뜨거운 반응을 봐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가 요 이야기 하나만 드리는데 지난 크리스마스 날 네. 백남기 어르신 병문안 갔거든요. 이제 예. 모금한 지인들하고 모금한 돈 전달해드리고 명예 졸업장 네. 그분이 이제 반독재 민주화운동 하시다가 중앙대를 졸업 못했잖아요. 그래서 뛰시는 분들이 명예 졸업장도 이렇게 추진하자 해서 갔는데 마침 박원순 시장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있는데 같이 가신 게 아니고? 아니요, 제가 있는데 왔어요. 근데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이제 우리 오마이뉴스에도 기사가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 선대식 기자가 아주 네. 발빠르게 잘 썼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하냐면 박원순 시장을 좋아해서 좋아한 것도 있겠지만 네. 제가 정확히 댓글 달고 그게 아니라 이 혼용무도한 시대에 사람을 다 죽여놓고도 병문안 사과 말씀 하나 안 하고 병문안 한 번 하지 않는 이 무도한 정권 시대에 그래도 크리스마스 날 성탄의 사랑과 평화와 자비를 염원하는 날에 서울시장이 언론에도 알리지 않고 그다음에 뭐 사모님이 어쩌다 이런 구술수가 많지 않은데 직접 사모님도 모시고 제가 현장에 목격했잖아요. 건강하시던데요? 뭐 저도 예전에 얼굴 뵌 분이니까 사모님 건강하게 모시고 어디 교회 들렸다가 언론에도 알리지 않고 보좌관 한 명 셋이 타박타박 걸어도 드시더라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안진걸 네. 처장이 언론에 알린 것 같아요. 근데 현장에 민중의 소리 기자가 있었어요. 전국 농민의 총연맹하고 카톨릭 농민회에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살짝. 예. 마침 취재로 오니까 크리스마스 네. 날 농장을 찍으러 오니까 좀 이따 박원순이도 온다는데 하니까 그 사람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양지훈 기자, 그 사진은 그분까지 지금 많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미 이제 언론을 알게 된 거죠. 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우리 선대식 기자가 아니 선배도 거기 있었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계자로 그 언론의 관계자는 다 접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들은 대로 이야기하죠. 그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이 지경이 됐는데 병문안도 안 오는 게 이게 정상적인 정부냐. 그 물대포 쏘는 거 보면 다 불법이다. 과도하고. 그분이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소화전에서 물대포를 연결하는 것도 다 불법 아니냐. 그 시간에 딴 데서 불났으면 어쩌려고 그랬냐. 요 이야기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막 보좌가 이제 바쁘다 얼른 가야 된다 그러는데 농성장을 기어코 가시더라고요. 가서 만나와야 되겠다. 농민단체 어르신들은 농성장 갖고 또 한 30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온갖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네. 이 정부에 대한 비판도 하고 농업, 농민, 농촌이 얼마나 중요하냐. 서울은 오히려 농업 도시를 만들겠다 뭐 이런 하고. 그러니까요. 그걸 봤을 때 도시농부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박원순 이야기를 길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게 열광한 시민들의 마음이 뭐였냐면 박원순이 열광했다기보다는 크리스마스 날 가장 낮고 어려운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어떤 정치 행정에 대한 카타르시스가 느껴진 거죠. 댓글 엄청 많이 달렸거든요. 네. 1000개 가까이 달렸는데 바로 그런 정치해야 된다. 그런 행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새해에는 그런 정치, 그런 새해에는 행정으로. 우리 예. 의인 김광진 의원이 그런 정치 하실 거예요. 그죠, 예, 의원님? 예. 재선 믿습니다. 의원으로서의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반드시 되셔야 될 텐데요. 예. 아, 새해에는- 경쟁자가 너무 많은 것 같던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새해는 여하튼 저희가 시민의 정치를 통해서 최대한 선거 중립을 지키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지난주에 마지막 방송을 이번 주에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선관위에 문의를 했더니 예. 계속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선관위 문의 결과 그 선거 중립 의무만 지키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지키면서 또 김광진 의원님에 대한 팬들이 너무 많아요. 이 자리에 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계속 너무 많은데 이어간다. 한 명 왔어.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막 오전에 페이스북에 월요일 오전에 올리고. 많이 오셔. 어렵죠. 그러니까요. 뭐- 이 시간에 오시기 네. 굉장히 어려운 분위기인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선생님을 잠깐 인터뷰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제가 여기 오산 쪽에서 운전을 하거든요. 네. 화물차 직업으로 운전을 하는데 연차를 할까? 연차를 내셨어요. 예. 버티니 했는데 딱 안산에 지인이 있어서 어제 만나고서 네. 어떻게 알게 돼서 왔죠. 오늘 쉬는 날이니까. 예, 그렇군요. 김광진 의원님 팬이세요? 열렬한 팬이죠. 열렬한 팬이시구나. 지금 어디 사세요 요새? 지금 오산 하고 오산에 있어요. 오산 지역구는 안민석 의원인데. 그쪽은 모르고 김광진 의원만. 안민석 의원님은 몰라. 몰라요. 김광진 의원님은 어떤 면이 이렇게 매력적이세요? 외모가. 일단은 이제 나이 젊다는 거에 저기 했고 네. 반했고 또 다른 제가 뭐 정치는 잘 모르지만은 다른 의원님들보다는 확 뛰시고 진취적 뭐 해볼래는 느낌 그게 가슴에 팍 와닿는 그런 느낌. 진취적인 느낌. 예.
그렇군요. 뭐가 해낼 것 같은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자, 우리 김광진 의원님 내년 이제 선거하셔야 되는데 예. 김광진 의원님이 좀 어떤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 막연한데요. 네. 뭐 잘해란 근데 서민을 위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민을 위한 예. 정치. 모든 분야에서 서민을. 모든 분야에서. 예. 의원님, 모든 분야에서 서민을 위한 정치. 예.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정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어려우신데 이 자리까지 연차 내고 오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끝으로 우리 팟짱 애청자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시죠.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갑자기 갑자기 울컥하셨어. 눈물이 그렁그렁하세요 지금. 일단 이제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뭐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진짜 올해보다는 10배, 100배 뭐 잘 되고 건강하시고 그런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애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희가 신당동에서 DJ도 없이 1시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오산에서 여기까지 와주신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김광진 의원님, 또 안진걸 처장, 또 안철수 처장님, 가는 길이 다르다니까요. 안진걸 처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힘내서 재밌고 신나는 유쾌한 시민의 정치 계속 들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와.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